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직 절반가량을 임명하지 못하면서 반쪽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재보궐선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를 결정하면서 이번 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관련 소식들 오늘 이 시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청문회가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계속적인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을 지금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딸 스펙과 관련된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상황과 좀 오버랩된다, 아니면 비슷한 것이냐, 아니면 결이 좀 다르냐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는데 서용주 부대변인님 네. 어떠십니까? 같은 거라고 보이십니까? 내용 면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청년들,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똑같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입장을 밝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문 부분이나 학술지의 말하자면 전자책 부분. 그다음에 그 복지관에 이제 컴퓨터 50대를 기증하는 부분들, 네, 기업들이 이런 해서. 부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것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할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되게 공세감 변명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본질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딸이 송도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외국에 아마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행 평가 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첫 번째 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복지관에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좀 기업에 요청을 해서 그게 이제 본인한테 요청을 받아들여서 50대가 됐다. 그래서 본인의 업적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은 엄마와 친한 분이 기업을 하는데 그 임원이 50대를 제공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논문 부분이 물론 이제 정확한 논문은 아니지만 소논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소논문인데 그 외국 데이터베이스 학술 사이트에다가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대피를 했다는 분이 나타났잖아요. 케냐에 네. 예. 그 나타났던 부분들을 보면 중요한 거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한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신이 했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논문도 정말 자신이 써서 한 편이든 두 편이든 주옥 같은 논문을 쓴다면 정말로 천재 소녀가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의 이런 부분도 본인이 정말 이메일을 여러 기업체에 해서 좀 협조를 받아서 본인이 받아서 줬다면 그 자체도 아주 훌륭한 일이거든요. 근데 다 그 부분에는 엄마, 그러면 부모 그런 찬스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엄마와 부모, 권력과 돈을 가지지 못한 그런 부모를 두지 못한 이 땅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사용한 적도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 당연히 들켰으니까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게 고3 이후에 말하자면 외국 대학에 이제 입시 전형을 할 때 활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뻔한 얘기를 가지고 공색하고 변명을 하면 되겠어요? 통상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은행털이를 준비하는 은행털이 일당에 수개월간 돈을 들여서 은행 도면을 준비하고 장비도 마련했는데 들켰어요. 그런데 그 들켰는데 실행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수사기관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들킨 부분들이 있으면 왜 은행 도면을 마련했는지,
왜 장비를 마련했는지 동기와 목적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털고 가지 않으면 뭐 검수완박 이런 부분의 반대보다는 자녀 입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피해가 힘들고 공정과 상식을 다뤄야 될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거론이 될 것이고 그럴 것 이제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답이나 혹은 뭐 반박하는 내용들도 같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임승호 전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그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내정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앞서 조국 전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었고 딸과 또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의 상황과 그 케이스와 좀 오버랩된다, 비슷하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계속 같은 잣대를 좀 대달라라고 계속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걸 보면 뭐 조국 장관은 송살이었고 뭐 한동훈 후보는 포악한 악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던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된 7대 허위 스펙, 동양대 표창장 위조했죠. 보조연구원 안 했는데 했다고 했죠. 당국대 논문 기여한 것 없는데 제1저자로 이름 올렸죠. 공주대 키스트, 서울대 부산호텔 인턴까지 모두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떤 것 중에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부모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 만약 이 사안에서 조국 장관의 딸이 조국 장관의 부부도 어쨌든 기득권층이고 사회 고위층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보다 넓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당국대 논문이라든지 공주대 키스트 인턴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에서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모두 다 언어의 연금술사 같아요. 지금 무슨 흰 종이에 글자만 적혀 있어도 논문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방금 또 소논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보고서나 에세이 같은 거 지금 보면 2~3페이지짜리인데 이걸 논문이라고 주장하면 저는 이미 박사학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이런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문만 해도 한 10편 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노트북 딸의 명의로 기부했다라고 했는데 기업 명의로 기부한 게 밝혀졌죠. 또 서울시 인천시상 수상 안 했다 그랬는데 수상한 거 밝혀졌죠. 논문을 5차례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부 보고서 에세이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무슨 케냐의 대필 작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대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를 그 언론의 어떤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그 대필 작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정작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컴퓨터 화면을 보면 그 내셔널 뎁트라는 것에 코멘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 측도 인정했듯이 이것은 일종의 에세이 첨삭으로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에세이 첨삭이 이 부정 청탁과 어떤 부정 의혹의 중심에 있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적어도 케냐에 있는 분을 대필 작가라고 소개할 때는 그만큼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런 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보고서나 에세이 같은 것은 논문이라고 단어를 바꾸고 첨삭 같은 것은 입시 컨설팅이라든지 뭐 대필이라고 언어를 바꾸면서 계속 조국 장관의 사태와 오버랩되게 만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인 것이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조국 장관의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가 부적절했다. 대법원의 어떤 그런 최종심과 관련해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조국 장관의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한동훈 후보자에게는 조국 장관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있을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텐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최소한 어떤 부정의 어떤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거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트북 딸 기부, 뭐 서울시 인천시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검증의 차원이었다라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뭐 두 분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를 좀 저희가 축소해서 본 것처럼 이제 두 분의 입장이 굉장히 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제 채택이 될 것인지 청문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지 아니면 뭐 낙마하게 될지 아니면 강행하게 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평론가님은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청문회 인사 보고서는 일단 민주당이 다수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자녀, 그러니까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가 이번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장난을 친다거나 또 이제 자신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덮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양돼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논문 문제에 대해서 네네. 논문이 아니다 에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세이인데 왜 논문 사이트에 그것도 약탈적인 학술지라고 네. 학계에서 분류하는 데에다가 실른가? 예전에 이제 피천득 선생의 은전 한 입인가요? 네. 수필이 있었죠. 은전 한 입 네, 있죠. 전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그 돈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 돈 하나가 갖고 싶었습니다라고 끝이 나거든요. 수필에서.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 올리고 그 논문의 외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록도 있고요. 근데 그걸 또 첨삭을 한다고 국내 국제학교에 다니시는 분이 국내 여러 전문가를 다 제끼고 케냐에 있는 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첨삭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학술지도 뭐 오픈 액세스 얘기를 하시는데 오픈 액세스는 지식 공유를 위한 그런 카피레프트 운동 같은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은 자기가 돈을 주고 저널에 올리는 거예요. 학계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책 한 권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스펙 쌓기였다는 것을 계속 자백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후보자가 여기에 관여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조국 전 장관과의 차이도 나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은 당국대 논문 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인맥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 가담을 한 사람이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가담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담하진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 더 잘못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포함해서. 예, 근데 네네. 계속 뛰어들어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게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디 서류를 입시 서류를 어디 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은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강제력을 띤 수사를 당장 해야 되는 근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지 않고 서로 간에 뭐 문제를 덮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청문회가 양당 위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근데 양당의 입장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동훈은 조국과 똑같다라고 덮어 씌우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보다 나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이 두 가지 태도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좀 양당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생각인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논란이 해결되지 보더라도 않는다면? 이제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려를 갖는 것은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의 영역에서의 어떤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법무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임명이었다라는 네. 것들이 가장 큰 우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 새로운 정부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을 앉힘으로써 민주당과 어떤 정치적 공세의 최선두에 세워놨다. 그러면 결국에는 협치나 통합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잔여 의혹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임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조금 다른 부분들 대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은 나왔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수사를 안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 부분도 지금은 시민단체에서 뭐 고발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수사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한동훈 반부패 부장검사였죠. 그분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70여 차례를 해가면서 딸 일기장까지 뒤져가면서 고교 학생 기록부까지 떼가면서 그런 그냥 과도한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게 지금 대법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여기에서 좀 이렇게 좀 끔찍한 생각이 당시에 한동훈 반부패 부장검사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당시에 이미 본인도 본인 딸에 대한 변칙적 스펙 쌓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국민들이 좀 들여다보면 본인은 조국 전 장관의 공정과 상식에 벗어난 사회 고위층으로서의 이런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고 본인이 공정과 상식의 대표 주자라고 해놓고 나서는 그 당시 뒤에 가서는 본인의 딸에 대해서 대피를 맡기고 논문에 본인이 쓰지도 않은 논문 부분들을 올리고 전자책 10권을 써서 또 올리고요. 근데 심지어 그러면 왜 최근에는 전자책을 또 아마존에서 갑자기 야반 도주하듯이 다 내려버렸어요.
뭐가 석연치 않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느냐.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는 모르겠지만 도덕적 기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면서 아마 좀 채택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선인의 취임식이 하루 앞인데 내각이 구성이 안 됐어요. 예. 네, 국무총리도 현재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고 장관 후보자들도 뭐 한 절반 정도는 통과가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상황인데 글쎄요. 초반부터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은 통합과 화합을 원하고 있는데 형체 정치권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수위 사이에서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보여질 때부터 일정 부분은 예견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양 당 모두의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도 힘들고 뭐 국민의힘도 통합을 지향하는 자세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장관 그리고 총리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인수위 그리고 당선인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도 뭐 대법원의 어떤 그런 거는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그 청문회를 진행할 당시에 당국대 문제라든지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에 있어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보도가 됐기 때문이었고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게재하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조국 장관과 유사한 사안으로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케냐 작가가 대피를 했다는 것을 확정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필 작가가 지금 돈 안 주면 증언 더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대피를 했다고 확정짓는 것 자체가 무리수고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도덕적 차원과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뒤바뀌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를 처음 지명을 했을 때 오히려 법무행정 영역에서 과연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영역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은 최소한 야당이 될 정당으로서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 능력 이외에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서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케냐에 있는 작가가 대피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미국 언론에 돈 주고 인터뷰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조국 장관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정작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또 정작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될 법무행정의 전문성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어떤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또다시 어떤 능력치를 검증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뭐 케냐 대필 작가라든지 뭐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계속 들추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봅니다. 평론님 어떠십니까? 지금 뭐 전국 혼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시끌시끌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이제 전국의 책임에 대해서 여론이 어느 쪽에 더 질타를 할 거냐 이 문제는 저도 좀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이면서도 예측이 쉬운 것 같은데 뭐냐면 그래요? 결국에 여론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로도 밝혀지고 있는 부분인데 좀 양비론적이고 이제 어느 쪽 하나의 책임을 더 묻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지층은 계속 결집을 하고 또 이제 지지하지 않는 쪽에 대한 설득력은 높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현재 좀 뭐 일단은 박홍근 원내대표라든지 쪽에서 부인하시긴 했지만은 한덕수 후보자하고 다른 장관 후보자하고 연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한편으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부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연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명 동의안이라는 것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만 국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용해서 역으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총리 임명 동의안을 가지고 지렛대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 보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그것을 대놓고 좀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라면 좀 투명하게 국민들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약간 민주당의 전략은 눈치 주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대놓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떤 방식 때문에 그게 명분이 안 실릴 수도 있고 막상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네.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윤석열 당선인이 또 좀 치킨 게임을 불사하는 태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다 강행하겠다. 물론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척 해놓고는 이제 결국에는 절충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물러서지 않는 태도, 혹은 여지를 열어두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대체로 결론이 좀 내려질 것 같고 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면 한쪽에게 무게가 실려서 심판이 가해지진 않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다 그걸 믿고 그냥 대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내각 구성도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은 지금 선거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굉장히 이름값이 높은 인사들이 선거에 뛰어들기로 지금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가장 뭐 어떻게 보면 핫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재명 상임고문인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사실 앞서서는 뭐 분당갑,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분당 또 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당 갑에 출마할 것이다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의 어떤 대결 구도를 언론에서 좀 많이 좀 노출을 시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양을입니다. 계양을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고가 없는데? 일단 뭐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선 후보였고요. 이게 정치라는 영역에서 이제는 전국구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저 안철수 위원장께서 분당갑을 뭐 버렸네 무책임하네 하는데 본인이 무책임하죠. 가지고 보면은 10년 동안 새 정치한다고 국민의당 그렇게 끌어오더니 버렸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했죠. 모습들이 따지고 네. 보면은 더 무책임한 것이고. 지금 이 인천 계양을 해놓고 저렇게 뭐 영고주의를 얘기하는데 이 영고주의를 깨자는 게 새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 교체고요. 꼭 그 영고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만 한다. 그러면 호남 있는 사람 호남에서만 출마하고 영남 사람 영남에서만 출마하고 인천 출신 인천에서만 출마해야 됩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 계양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정치적인 지금 상황을 보면 분당갑 부분은 본인이 성남시장을 했고 성남을 기반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 시민사회와 그다음 경기도시까지 발판은 됐지만 성남에서 분당감에 출마하게 되면 제 생각엔 그래요. 갇혀버리잖아요. 이재명 상임고문 자체가 갇혀버리죠. 그 안에. 그냥 분당, 인천계양을 성남 통으로 이렇게. 그렇죠. 인천계양에 출마함으로써 본인은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본인의 정치 지형과 어떤 부름이 있으면 가서 정치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뭐 어떤 좀 긍정적인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놓고 뭐 연고주의 따지는 것은 뭐 정치적인 뭐 어떤 공격일 뿐이고, 그다음에 인천계양 부분들이 이제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있다가 나와서 그 뒤를 이어받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냐 하지만 솔직히 이재명 제가 상임고문 얘기를 좀 후문으로 들어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나오는 부분들을. 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네. 좀 쉬고 싶어 했고 조기복지 복귀에 대한 쉬고 싶어 걱정들. 했고 네. 따져 보면은 차라리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고 뭐 당 대표나 그 이후에 2년 뒤에 총선에서 공식적으로 출마를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당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지방선거와 민주당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이끌어주는 비대위 체계에서 당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계양에 오면 지방선거에 대한 좀 어떤 촉발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도 분당갑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좀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고주의를 깨자, 연고를 뭐 좀 어떻게 보면 그 묶여 있지 말자라는 게 새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그런 또 거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예, 맥락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도 네네. 민주당이 정치 교체를 선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결선 투표제, 뭐 4년 중임제, 그다음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뭐 지역 연고 없이 중대 선거구제 부분들을 좀 주장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임승호 대변인님? 저는 뭐 잘 개인적으로는 들어보셨을 텐데. 연고주의를 깨야 된다라는 동의를 하는데 네네. 근데 사실 불과 한 3주 전만 해도
경기도에 저희 당에서 경기도 후보로 뛰었던 유승민 예비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경기도 예비 후보로 뛰던 분들과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연고도 없는 곳에 왜 왔냐라고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3주 만에 태도가 바뀐 것은 조금 놀랍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도 성남시장을 지내고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 갑자기 인천 지역으로 올 때는 저는 최소한 그만한 이유와 명분은 제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 계양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대선에서도 약 10%포인트 차이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 지역이고 저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의원이 20%포인트 가까이 차이로 승리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그렇게 최대 사업이다, 최대 치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지역에 있는 분당갑을 버리고 이 지역 계양을 지역으로 온다는 데선 저는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고 결국에는 그 명분과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키는 결국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FC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카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본인을 향한 어떤 대선 기간이 미뤄졌던 수사가 들어오니 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방탄복을 입기 위해서 계양을 지역에 출마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갖는 불체포 예. 특권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체포 네. 특권이 아니더라도 예.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가 들어갔을 때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양을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연고가 있고 올해 그 지역에서 봉사하신 분이 출마하시는 게 좀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또 저는 민주당의 지도부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니까 뭐 반성과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는 정당이 맞냐 이런 식이면은 뭐 지선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재명 고문은 공정한 경쟁을 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불과 한 달 뒤에 이재명 고문이 출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송영길 대표보다 더욱더 책임이 있는 분이 이재명 후보일 건데 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한 달 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태도가 변한 거죠? 저는 이런 바탕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고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었다라고 보고 만약 박지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태도 변화를 한 것이라면 뭐 민주당에서 어떤 제일 큰 선거인 대선에서 반성의 기간이라는 것이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겠죠. 평론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 계양을 택한 이재명 상임고문의 생각. 저는 이제 성남 분당갑과 계양을 두 군데가 다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네네. 이재명 고문이 출마를 아예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는 등판하지 않을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분당갑을 그냥 놔두고 인천으로 갈 수 있겠느냐 본인의 지역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오토바이가 있는데 네. 뒷자리에 한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사람을 배웅을 나가서 태우고 싶었어요. 근데 네. 멀리서 보니까 그 옆에 하필이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그 모른 척하고 네. 좋아하는 사람을 태우고 올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예, 그렇게 쉽지 된 않죠. 경우는 아예 둘 다 안 태우고 모른 척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는. 그렇다면 이재명 고문도 아예 출마를 하지 않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정치예요. 당선될 만한 지역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됐다면 이재명 고문이 솔직히 얘기해서 당선이 훨씬 용이한 지역구를 나가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특별한 명분이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2년 정도만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이었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성남 분당갑은 2000년 이후에 한 번만 4년만 이제 김병관 의원이 민주당 계열로 하고 나머지 다 국민의힘 계열에서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다고 보고 이제 연고주의를 깨야 된다라고 이제 서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지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대구 수성을은 왜 안 되는가? 예, 이 질문을 드리면 대구 수성을. 결국에 이재명 고문 또 당선 확률 때문에 네네. 계양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당에서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단수 공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죠. 맞습니다. 당선 가능한 곳에 우리 당의 자원을 보내는 유력한 겁니다. 인사를 그렇죠. 보내겠다. 그렇죠. 그 대구 왜 안 가냐 그건 너무 극단적인 비교 같고 그래서 뭐 그거는 다 고려가 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구 얘기를 굳이 얘기한 것도 네네. 만약에 이제 이재명 고문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고 싶었다면
대구나 아니면 경북도지사라든지 이런 출마도 가능했었어야 완전한 되는 거 험지일 아닌가.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선택은 저는 일단은 국회에 들어가고 보자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마침 연고가 있어요. 선당 분당갑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당갑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곳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너무 여유롭게 또 얘기를 하시는 측면이 있죠. 이쪽으로 왜 못 들어오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또 본인한테 안 했으니까. 유리한 지역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연고가 있는 분당갑을 놔두고 인천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은 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조금 본인한테 유리한 구도였다, 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성남 분당갑 또 인천 계양을 다 이제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고, 또 경기도가 워낙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가 격전지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또 이재명 3인 고문의 결정이 과연 경기도지사 선거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임승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경기도지사 선거는 워낙 또 관심을 많이 받았던 데인데 이번 이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의 결정으로 더 좀 관심을 더 받게 됐습니다. 뭐 사실상 뭐 미니 대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저는 안철수 위원장과 이재명 고문의 출마도 일정 부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도의 어떤 지역의 의제나 지역의 비전을 말하는 것보다는 뭐 안철수 위원장과 이재명 고문 모두 어떤 미니 대선급이다 이런 식으로 뭐 경기도를 일종의 대선 2라운드처럼 불리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기도민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까라는 부분은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일단 한번 당선되고 보자라는 것이 있고 최소한의 명분,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지역에 있다, 그리고 회사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했다라는 최소한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재명 고문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구 중에서 자신이 가장 편하게 당선될 수 있는 곳에, 그것도 지금 수도권 지역에 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기도민들도 굉장히 불만이 클 것 같고, 사실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 지역은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굉장히 험지라고 불릴 정도로 조금 패배한 지역인데, 이런 패배한 지역에서 이재명 고문이 당연히 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태도로 나가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자꾸- 경기도지사 선거 참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고문이 판단한 게 아니라 당이 판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나 여기 나갈까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재명 고문을 인천 계양에 해서 우리 자원을 키워보자 이런 의미고, 그런 좀 유리한 지역에 가야 이재명 고문이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이런 부분을 판단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번 경기도 선거가. 지금 김동연 후보가 나오죠. 그렇죠. 김동연 후보 민주당에서. 나오고 현재 뭐 경기도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저희를 아직까지 해주시고 있으신데, 제가 경기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일 새롭게 시작되는데 네네. 경기도의 지방선거의 결국의 결과는 0.73의 대선의 박빙의 승부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면서 45%의 역대 가장 네임덕 없는 대통령을 퇴임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48%의 부정적인 걸로 시작을 해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나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경기도를 탈환하는 게 국정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0.73을 씻어낼 수 있는 경기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게 과연 쉬울까?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국민들이 바랬던 국민통합과 협치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간다. 그럼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를 주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좀 그러게 보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떠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퇴임 인사도 했고 퇴임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메시지도 던져놨는데, 좀 세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5년 어쨌든 시간이 흘러갔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어떠세요? 지난 5년 어떻게 네.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세입자로 비유를 하자면 보증금은 많이 돌려받았어요.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말년 최고 대통령 높죠. 중에 높죠. 네. 그런데 계약 갱신은 실패했습니다. 한 번만에 그냥 보증금은 많이 줄 테니까 10년 주기서 이번에 나가세요 해서 깨졌으니. 이제 방을 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처음으로
정권 연장이 안 되고 한 번 정권을 잡으면 2번 연속은 간다라고 했는데 정권 연장이 안 된 그런 것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촛불 집회 이후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집권을 했고 처음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출범을 했는데 그때 주어진 시대적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강조했던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특히 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추진했어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피해갔다. 예, 뭐 대표적으로 연금 개혁이라든지 또 뭐 세금, 증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피해갔다라고 손대기 어려워지긴 하는 것이고 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의미에서는 욕먹을 만한 것들을 피해가면서 지지율 관리는 상당히 성공을 했지만 하지만 그 지지율이 정권을 재창출할 만큼은 결코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참 그래도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는 역사를 진전시킨 정부였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정부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실패를 했다고 보고 저는 역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카테고리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카테고리에 오히려 묶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정도로 역사적 진전이 별로 없던 정부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그러면 신장되었는가 했을 때 물론 이제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땐 과거처럼 뭐 물대포를 맞고 시민이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일은 안타까운 없었지만 일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온라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황폐화되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는 양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투하되고 이런 문화들이 이제 결코 대통령이나 정권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이제 정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정부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임승호 대변인 어떠십니까? 5년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조국 교수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도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떠나는 대통령이니 일정 부분 박수 칠 부분은 박수 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군장병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전사자 유해 발굴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한 사회자와 앵커와의 대담에 있어서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인사 기준, 5대 인사 기준, 7대 인사 기준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뭐 그것이 인사 검증의 실패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 집값이 지금 2배는 기본적으로 뛰고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된 것에 대해서 그게 왜 비판받을 대상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안에서 어떠한 보고를 받고 어떠한 세계 속에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이미 찬반의 영역을 떠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떠나기 직전까지 국민청원을 통해서 그것이 불만이다. 그것은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후임 대통령에게 굉장히 목리를 부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방금 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어떤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레임덕이 없었으면 재집권을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모든 사안에서 보면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든 어떠한 장관 인선 사안이든 딱 반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50대 50으로 갈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도 40%대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 반대의 어떤 비토 세력도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없이 많이 갈라친 그런 것들의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토착 외구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무슨 선거는 한일전 이런 프레임이 등장하고 젠더 갈등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5년간 가장 심해졌죠. 또 가장 상징적이었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장면이 의료진들이 파업을 했을 때 뭐 간호사의 날에 간호사와 의사를 갈라치게 하면서 뭐 의사들의 파업으로 간호사들이 굉장히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일종의 속된 말로 표 계산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표 계산을 생각했을 때 의사보다는 의사가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표에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 5년간의 그 결과가 지금 딱 모든 사안에서 보여주는 5대5, 대한민국이 절반으로 딱 갈라쳐진 이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도 되게 듣겠습니다. 박하시네. 네. 5년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과가 있겠죠. 분명히 공과가 있고
크게 봤을 때는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이어받아서 그 탄핵 전국, 이 국정의 혼란을 초반에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1년, 2년 정도를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부분들, 그다음에 한반도가 당시 어쨌습니까? 전쟁 위기가 있었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전쟁 위기를 한반도에서 없애는 일정 부분에 기여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해외에 나가셔서 베를린에 가셔서 어떤 평화선언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566일, 2년 동안 또 코로나 뒤치다꺼리 하시느라고 9,669보를 보셨더라고요. 매일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이 나라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와 방역의 이 두 축을 안 놓치려고 정말 밤잠을 안 자시고 고생하셨는데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박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퇴장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고생한 부분은 고생했다. 그리고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좀 국민들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대한민국이 일어날지 또 이런 변화들이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변화일지 저희도 몸소 느끼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서영주 부대변인, 김수민 평론가, 임승호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